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력을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무서운 헌병경찰이라는 제도를 앞세워서 철저하게 교육도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비인간적인 형벌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되게 토지조사 사업이라 그래서 정말 조선의 모든 토지, 한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로 모든 토지들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910년이 지나고 나서 1919년이 되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승전국들 중심으로 파리강화 회의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원칙들이 채택이 되는데 민족자결주의라는 원칙이 채택이 됩니다. 즉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채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 운명을 스스로 그 민족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원칙은 승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에는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패전국에 소속되었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정말 평화를 위해서 모인 그런 회의이지만 정말 앞뒤가 맞지 않게 그 승전국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런 특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회의가 열리면 모든 식민지가 독립이 되고 모든 식민지에도 평화가 오는 게 정말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름뿐인 평화회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패전국들은 정말 그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는요, 정말 독립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승전국에 포함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게는 민족자결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곤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드디어 3.1운동이라는 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엘리트 중심의 그런 운동 아니었습니다.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직업도 정말 다양했어요. 그런데 3.1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학생뿐만 아니라 농민들 또는 그런 상공업자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독립을 위해서 그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는 유관순 열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쉽게 이제 한국을 볼 수 없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헌병을 앞세워서 무력을 이용해서 막 짓밟았다면 이제는 무력만으로는 한국을 다스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일본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치를 조금 방식을 바꿔야겠다. 무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조선 너희의 문화, 너희의 전통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라는 걸 내세워서 일본은 우리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문화를 인정해주게, 전통 인정해주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허울뿐이다. 허울이라는 건 뭐냐면 겉모습은 되게 번지르르한데 속이 비어있는, 정말 이름만 있는 이런 것을 허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통치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문화통치다. 그래서 실제는 무단통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와 경제를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조선 총독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출신만 가능했습니다. 무관 출신의 육군 또는 해군의 군인이 총독으로 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규정을 살짝 바꿔요. 왜냐하면 문화통치잖아요. 그래서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문관 출신도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싸움을 잘하는 그런 무인이 아니라 문관이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승진을 한 사람들도 총독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요. 자, 두 번째. 되게 무시무시한 군인들을 통제했던 헌병경찰이 일반 시민들까지 통제를 했었죠. 무단통치 때는. 그런데 헌병경찰에서 이제는 보통경찰제로 그냥 일반 평범한 경찰들이 이제 조선인,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통경찰제로 바꾼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형벌이었죠. 태형을 이때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뭐 언론, 출판, 뭐 책을 편찬한다든지 아니면 집회, 시위를 하고 뭐 공동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사,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단체를 결사라는 건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권리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일부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무단통치 때는요,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인다면 이때는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교육의 기회를 조금 확대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울뿐인. 그래서 실제 이게 중요합니다. 위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요, 단지 한국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래서 실제는 한국인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정책이 실제 실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을 앉히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이전까지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찰제, 일반 보통경찰제로 바꾼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그 당시 1920년대를 보면 경찰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여기 보통경찰로 바꾼다고는 했지만 그 당시 경찰관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긴 했지만 그 당시 경찰관의 수도 늘어났고 경찰관이 머물렀던 경찰서도 되게 늘어났다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이런 뭐 무력적인 이런 무당 통치가 크게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 다시 쓸게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또 한국인을 비판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나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발간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 검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한국인들을 조금 마음을 같이 해서 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불어일으키고 싶다 해서 그러한 글을 써요. 시를 써서 뭐 신문에 싣기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리 사전 검열을 한대요. 일본인들이 사전 감시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전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출판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을 비판하거나 일본을 좀 모욕하거나 뭔가 독립운동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글이나 이런 언어들은요 모두 삭제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 건 솔직히 아닌 거죠. 실제 이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사진을 띄워 놓겠지만 그런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부분은요. 삭제를 하고 신문을 발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의 일부분이 막 이렇게 뻥하고 뚫린 그런 신문들이 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학교의 수는 늘었지만
한국인의 취학률은 되게 낮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화 통치긴 하지만 허울뿐인 이름밖에 없는 그런 문화 통치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경제정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앞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일본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촌양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해서 도시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면서 쌀의 공급량이 생산량이 줄면서 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떤 대책을 내놨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한국을 이용하자. 한국이 식민지니까 한국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오면 일본의 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대책을 내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20년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했던 정책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하다, 쌀 미자예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것을 엄청나게 늘리자, 증가, 엄청나게 많이 늘리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자,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다양한 일들을 하면 되는데, 보니까 수리시설 확충, 일단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벼농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든지, 또는 개간 및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황무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인데 잘 일궈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든다든지, 간척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바다나 아니면 그런 갯벌들을 메워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품종 교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품종은 쌀을 뭐 10kg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쌀의 품종을 좀 교체해서 한 20kg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쌀의 품종을 교체한다라든지, 비료. 쌀이 자라기 위해서 비료도 필요하죠. 그럼 비료를 많이 준다라든지, 정말 겉은 화려해 보이죠.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많은 비용들을 한국에게 다 부담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쌀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산미 증식 계획, 쌀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료도 주고 품종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댐도 건설하고 간척 사업도 하고 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증가한 양보다 일본에서 수탈해간 양이 훨씬 많았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쌀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의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10년대, 20년대 무단통치, 문화통치로 인해서 이미 엄청난 수탈을 해갔어요. 정말 밥그릇 하나까지도 일본이 가져갔어요. 산림, 어업부터 광산까지도 일본이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한국에서 먹을 게 없어서 일본이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그 만주에서, 여러분들 그 백두산 위에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죠. 그 만주 지역에서 값싼 그런 잡곡들, 여러분들 보면 조, 콩, 수수, 여러분들 지금이야 정말 먹고 살기 좋아진 지금이야 여러분들 흰쌀밥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뭐 조나 콩이나 뭐 수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밥에 섞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엄청나게 쌀 자체가 귀했던 시절이고 쌀을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쌀 가격이 훨씬 높았고요. 그러한 고급진 쌀은 일본이 다 가져가고, 이 한국에는 어떤 걸 줬다고요? 만주에서 그 값싼 조, 콩, 수수, 여러분들 이런 잡곡, 우리도 솔직히 선생님도 잡곡밥 싫어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잡곡을 수입해서 한국인들 밥상에 올려다 줬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일본은요.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막 나라 밖으로 이주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해외로 많이 그 당시 농민들이 이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더 웃긴 건, 원래는 1910년 무단통치 시기에는요, 회사령,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일본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 허가를 없앴어요. 허가를 없애고 이제는 신고제로, 그러니까
허가제와 신고제의 조금 차이점은 허가는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일본이 보고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신고제는 저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조선통독부는 1910년대 회사 허가제, 즉 회사령을 없앴습니다. 없애고요. 이제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도록 조선총독부에다가 이런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꿨어요. 이 숨은 의도 아시겠어요? 당연히 한국인들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니죠. 이 당시에 일본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자본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다가 일본 회사를 세워서 한국의 자본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허가제는 조금 까다롭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일본의 자본을 한국으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좀 간편한 절차로 신고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일본 자국이 한국 내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본은요,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정말 제품을 생산할 때 값싸게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이 있었겠어요. 그냥 간의 수공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티셔츠를 만들었어도 일본은요, 대량 생산해서 정말 값싼 제품을, 정말 질 좋은 제품을 그런 티셔츠를 만든다면 한국에서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티셔츠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여러분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간의 수공업,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건 되게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티셔츠 회사를 한국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 제품을 사지 값비싼 한국 제품을 사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산업들이 모두 죽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1930년대는 또 일본의 그런 상황이 또 달라지면서 또 한국의 새로운 정치 경제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은 1920년대에 허울뿐인 정말 이름밖에 없는 그런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는요, 분명 3.1운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전까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고 잘 배운 엘리트들이 잘해야 정말 나라의 정치가, 나라의 운명이 정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3.1운동을 보면서 생각이 크게 달라졌어요. 3.1운동은요, 엘리트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농민들, 학생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 시위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 하나하나, 정말 힘없고 정말 배운 것이 없어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진 그 시민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를 선생님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내가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꼭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엘리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바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3.1운동 하면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역사가 바뀔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